발표할 내용은 포닥 때 수행했던 내용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둘 다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표준적인 발표 제목은 Functional Proteomics on Protein-Protein Interaction and Gene Overexpression 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포닥 때 했던 프로틴-프로틴 인터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파트의 스터디들은 다 이제 포닥 때 랩인 토론토 대학교의 프레드릭 P. 로스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연구실은 절반은 프로틴 인터랙션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딥 뮤테이셔널 스캐닝이라고 해서 진 뮤테이션의 이펙트를 보는 연구를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동그라미 쳐진 사람들이 지금 저랑 같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분들께 특히 감사를 드리고 특히 고생을 많이 했던 로지아랑 아티나 그리고 다이아크, 제니퍼 그리고 RC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수행했던 연구는 이제 휴먼 레퍼런스 인터랙텀이라고 휴먼 전체의 프로틴 인터랙션을 스크리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2003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2003년도에 휴먼 지노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기사로 어떻게 나왔냐면 지노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뭐 생명과학 따위는 연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분석하면 된다.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정말 20년이 지났네. 20년이 지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쥔이 단독으로 기능을 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코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틴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틴이 다시 DNA에 어떻게 바인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큰 컨소시엄이에요.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 상에서 프로틴이 가장 마지막 프로덕트인데 저희가 이제 포닥대 연구실에서 했던 일은 이 프로틴과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프로틴과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프로틴 인터랙션을 본다는 게 전체로 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프로틴 인터랙션이 왜 중요하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단백질이 기능을 하려면 그 파트너랑 바인딩이 되어 있어야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BCL2라는 에이포토시스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벡트라는 카이네이즈랑 같이 바인딩이 돼 있어야 액티베이션이 돼서 에이포토시스 세포 사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프로틴 인터랙션을 막는 베네토클락스라는 약이 이제 항암제로 쓰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터랙션을 막아서 에이포토시스를 유도하는 암에 대해서 에이포토시스를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상호작용이 전체적으로 다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약물 개발에 대해서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틴 인터랙션을 스터디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이스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바이오케미스트리 교과서에 아직도 나오던데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스트 하이브리드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중에 하나인 GAL4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이스트의 GAL4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요. DNA 바인딩 도메인과 AD 도메인.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도메인들을 저희가 인터랙션을 보고 싶은 프로틴 X랑 프로틴 Y랑 연결을 시켜서 익스프레션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프로틴 X랑 프로틴 Y가 인터랙션 안 하면 DNA 바인딩 도메인이나 액티베이션 도메인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데 프로틴 X랑 프로틴 Y가 인터랙션을 하면은 이 DB랑 AD 도메인이 한 몸처럼 돼서 원래 와일드 타입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프로모터에 정상적으로 바인딩을 하고 RNA 폴리머레이즈를 리크루트먼트를 해서 RNA 셀렉터블 마커를 익스프레션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마커는 히스3예요. 히스3는 이제 히스톤 신테시스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엔자임인데 저희가 쓰는 이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미리 해놔서 히스티딘을 미디어에 넣어주지 않으면 안 자라요.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인터랙션 하는 이 DDB1이랑 CAL4를 DB 도메인이랑 AD 도메인에 이렇게 연결해서 익스프레션 시켜주면
히스티딘 균이 익스프레션을 하기 때문에 히스티딘이 없어도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트가 잘하는 걸 보고 프로틴을 인터랙션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단백질 코딩 유전자가 2만 개거든요. 휴면에. 그러면 저희가 이걸 다 테스트를 하려면 4억 번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억 번을 테스트하기 전에 다른 문제는 뭐냐면 2만 개의 프로틴 코딩 진을 다 일일이 클로닝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런데 클로닝을 할 때 이제 전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리스트리션 엔자임 베이스드 클로닝을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밤 H1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게 레코그니션 사이트가 10 베이스 페어거든요. 그러면 전체 프로틴의 30% 정도가 이 엔자임 레코그니션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클로닝을 할 때 이 5'이랑 3'에 다른 엔자임을 많이 쓰잖아요. 디렉션을 많이 주려고. 그러면 엔자임을 2개 고르게 되면 전체의 60%가 둘 중에 하나의 리스트리션 엔자임 사이트를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뭐 하나의 페어에 한 개의 페어에 리스트리션 엔자임을 고르면 절반 가까이가 클로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2개를 쓰면 진 자체를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게이트웨이 클로닝입니다. 게이트웨이 클로닝은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게이트웨이 클로닝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람다 파지가 이콜라이 지놈에 인티그레이션 되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ATTP 사이트라는 걸 B 사이트라는 걸 이 진 앞뒤로 붙여가지고 클로닝을 하는 건데 이 ATTP1이랑 B2 사이트가 앞에 각각이 30 베이스 페어 정도 되고 또 AT 리치 리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스페시픽한 시퀀스라서 휴먼 지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이트웨이 클로닝을 사용을 하면 전체 2만 개 진을 한 방에 다 똑같은 방법으로 클로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클로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랑 하버드 비달랩에서. 그래서 이 전체 클론이 이제 individually deposited 384 포맷으로 저희 연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루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을 가지고 다뤄요. 그래서 이 로봇이 뭘 해주냐면 이 각각의 384회에 있는 각각의 외를 하나씩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피킹을 해서 새로운 플레이트에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카피를 떠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쫙 넣어주면 다 합해서 48개를 넣을 수 있는데 이 48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로봇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휴먼 레퍼런스 인터랙션을 통해서 저희가 5만 개의 프로틴 인터랙션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90% 가까이가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프로틴 인터랙션이었어요. 그만큼 프로틴 인터랙션이 아직도 연구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이처 논문이 3년 전에 나갔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한 거, 더 이제 추 연구를 하려고 한 건 새로운 프로틴 인터랙션 개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논문인 휴먼 레퍼런스 인터랙션에서 한 건 이렇게 휴먼 레퍼런스 인터랙션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서브 네트워크를 디파인을 했어요. 그 뭐냐 publicly available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뭘 했냐면 암에서 코 익스프레션을 같이 하는 단백질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뽑아서 암에서 암이나 정상세포에서 같이 발현하는 쥔들끼리만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를 이렇게 서브 네트워크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스터디도 이제 네이처 논문 읽어보시면 있고. 그런데 언제나 이런 프로틴 인터랙션이 로스 오브 인터랙션이 일어나진 않아요. 상대방 인터랙션이 없어서. 예를 들면 레퍼런스 프로틴 인터랙션 맵에서는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단백질이 여전히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존재를 하는데도 프로틴 인터랙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제 XLCC4라는 스캐폴드 프로틴이 있는데 이 프로틴은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났을 때만 카제인 카이네이즈 2에 의해서 포스폴레이션이 돼서 새로운 이 4개의 DNA 데미지 리페어 프로틴들을 리크루트먼트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프로틴 인터랙션 스크리닝 할 때는 되게 이스트가 가장 해피해피한 상태에서 스크리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DNA 리페어가, DNA 데미지 같은 댕질 시그널이 있을 때는 스크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프로틴 인터랙션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런 이스트2 하이브리드나 AP 매스로는 스크리닝을 2만 개 곱하기 2만 개를 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이스트2 하이브리드를 2만 개 곱하기 2만 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4억 개의 이스트2 하이브리드를 했을 때 총 100억 원이 들었어요. 3년간. 그래서 그 돈을 컨디셔널하게 쏟아 부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그 네이처 논문 쓴 게 이렇게 가장 프로틴 페어를 많이 본 건데 저희가 컨디셔널하게는 못 본 거예요, 아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논문들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확인한 프로틴 페어의 개수랑 그 프로틴 페어들을 인터랙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한 인바이러먼트의 개수를 보면은 확연하게 이렇게 네거티브 콜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넓히면 인바이러먼트를 많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트2 하이브리드나 APMS 같은 프로틴 인터랙션을 보기 위한 방법들이 이피션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피션트하게 보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랩에서 개발한 게 바코드 퓨전 제네틱스 이스트2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DB에 저희가 원하는 X 프로틴을 이렇게 링크시켜서 익스프레션 시키고 AD 도메인에 Y 프로틴을 연결해서 익스프레션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컷 이스트와 수컷 이스트를 이렇게 메이팅을 시키면 같이 익스프레션 하는 디플로이드 이스트가 돼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는데 이것 대신 저희가 한 건 뭐냐면 뒤에 바코드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DBX랑 DBY 뒤에 바코드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한 개의 바코드 앞뒤로 록스핏 사이트를 넣어서 저희가 독시 사이클린으로 이 록스 사이트를 리커미네이션을 유도를 하면 이 바코드 두 개가 피지컬리 링크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프로틴 인터랙션 스크리닝을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프로블럼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컨디셔널 이스트 레퍼런스 인터랙톰이라는 새로운 이스트 레퍼런스 맵을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이스트 같은 경우는 전체 프로틴 코딩 진 개수가 6,000개 정도 되니까 대략 스크리닝을 한 400만 번 한 거죠. 예, 그거랑 똑같지만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방법으로 프로틴 인터랙션 아이디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4개의 서로 다른 컨디션에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래서 이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한 건 뭐냐면 새로운 하이포테시스를 만들고 증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걸 증명을 했냐면 저희 컨디셔널 이스트 레퍼런스 인터랙션에서 저희가 발견한 게 뭐냐면 글루코스 대신에 사용하기 힘든 글리세롤이나 에탄올을 이제 칼본 소스로 줬을 때 유라7 간의 프로틴 인터랙션이 저해된다는 걸 컨디셔널 이스트 레퍼런스 인터랙션 프로젝트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스포프로테오믹스랑 RNA-seq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유라7의 시리엔 424에 일어나는 포스포릴레이션이 저해되고 이게 저해되는 게 왜 그러냐면 RNA-seq을 했을 때 프로틴 카이네이즈 A랑 C의 익스프레션이 칼본 소스를 글리세롤이나 에탄올로 바꿨을 때 저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포릴레이션이 저해되고 그거의 시그널 트랜스덕션으로 프로틴 인터랙션이 저해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지금 이번 해에 나올 거예요. 어디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기존 연구의 트레이드 오프를 명백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프로틴 인터랙션 스크리닝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이 논문도 이제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스코브2 팬데믹이 터진 거죠. 2019년 아니죠. 2020
3월부터 락다운이 시작됐죠. 2019년 12월부터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갇혀서 지내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네이처 논문이 나와서 이제 교수직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뭐 다 인터뷰가 취소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 데도 못 가고 이제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 연구실에서 어떻게 공지가 났냐? 코로나를 연구를 하면 출근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세팅된 거 있으니까 그러면 사르스코브2 연구해. 그래가지고 저희 프로틴 인터랙션 팀이 다 다시 출근을 해서 사르스코브2가 어떻게 휴먼 프로틴이랑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2020년이랑 2021년 당시에 사르스코브2에 관해서 엄청 여러 가지 스크리닝 데이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저희가 주목을 한 건 이 코비드-19 시비리티랑 연관되는 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뭘 했었냐면, 그러니까 코비드-19이 걸린 환자들을 막 콜렉트를 해서 그러니까 홀 지놈 시퀀싱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홀 지놈 시퀀싱 데이터랑 사람이 죽는 정도나 아니면 사람이 얼마나 중증으로 코비드-19을 알냐 간에,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각 사람의 돌연변이랑 그런 코비드-19에 의한 중증 도랑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쥐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사망률이랑 관련이 있냐, 이런 스크리닝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그냥 그것만 해서 논문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한 건 이 단백질들이랑 실제로 사르스코브2 프로틴이랑 진짜로 인터랙션을 하면 왜 이게 여기 이 쥐에 뮤테이션이 있을 때 환자가 빨리 죽는지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르스코브2랑 휴먼 프로틴이랑 프로틴 인터랙션을 스크린했어요. 실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있기 싫어서 이 스터디는 진행된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 300개의 프로틴 인터랙션을 아이디를 했어요. 사르스코브2 프로틴과 이 휴먼 프로틴들 간에. 그래서 그냥 이게 이스트에서 스크린을 한 건데도 말이 되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갈색이 이뮨 리스판스에 연관된 프로틴인데 이렇게 더 많이 나오고, 지금 주황색을 보시면 바이럴 프로틴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베시클 미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나 프로틴 유비퀴티네이션은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ER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에 감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틴 유비퀴티네이션이나 베시클을 통한 트랜스포트가 되게 중요해요. ER 트랜스포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관련된 단백질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사르스코브2 프로틴이랑 인터랙션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중증도랑 관련이 있는 이 5개 단백질들이 실제로 저희가 스크리닝한 사르스코브2 단백질이랑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논문은 인터랙션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증도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말만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실험은 뭘 했냐면 앞에서 찾은 거의 한 200개 정도의 프로틴들, 사르스코브2 프로틴과 인터랙션 하는 휴먼 프로틴들 중에 하나, 둘, 셋, 8개 단백질에 대해서 낙아웃을 했을 때 사르스코브2가 세포에 얼마나 인펙션이 저해되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8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5개가 저희가 크리스퍼로 낙아웃을 했을 때 사르스코브2 인펙션이 저해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 프로젝트 할 때는 이게 좋은 논문으로 갈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좀 늦기도 했고, 왜냐하면 이런 좋은 논문들이 뭐 2020년이나 2021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도 다행히도 잘 봐주셔서 네이처 바이오텍에 이 논문이 퍼블리시가 됐고, 이 논문으로 제가 이 브릭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뉴욕 주립 때 연구실을 차린 다음에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퍼블리시가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진 오버익스프레션을 2만 개의 단백질에 대해서 다 시킨 다음에 이걸 통해서 세라피틱 레지스턴스에 연관되는 균들을 찾는 일이에요. 암센터니까 암에 관련된 항암제 내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처럼 에크놀로지 먼저 하면 지금 저희 랩에 이제 토론토에서 데리고 온 임효빈이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캐나다 국적자고. 그래서 이분이 이 실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분께 크레딧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랩을 세팅하는 데 도움을 준 멘토링 커미티 멤버들과 저희 같은 학과 콜래보레이터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막 프리미널한 내용이라서 사실 5월 되면은 마우스 실험까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제가 가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돌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스트나 유니스트, 포스텍, 대전 IBS나 카이스트, 성균관대, 이대, 서울대나 고대에 계신 분들은 그냥 생명과 전기 세미나를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뭐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혹시 유학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뭐 미팅을 따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지노믹스라는 분야 자체가 이제 요즘 막 시작이 된 분야라서 왜 중요하냐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주로 이 로직을 많이 써요. 저희가 이제 원래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는 환자 샘플을 가지고 스터디를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환자 샘플을 죄다 분석을 해요. 이제 뭐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홀 지놈 시퀀싱을 한다든지 해서 환자군이랑 정상, 노멀 컨트롤이랑을 비교를 해서 환자에만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바이오마커들을 찾는 이런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터디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에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태티스티컬 파워가 나가기 때문에 전체 환자에서 적어도 5%에서 10% 환자에서는 발견이 돼야 그걸 마커로 이제 스태티스티컬 테스팅을 통해서 마커로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시퀀싱을 할 때 막 10,000명, 2만, 막 10만 명씩 하게 되면서 이 환자가 왜 아픈지는 모르는 환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커들은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역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환자 샘플이 아니라 이제 프로테옴 와이드한 이펙트를 세포에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에서 2만 개 프로틴 코딩 진이 오버익스프레션 하는 세포들을 만들고 그 세포 상황에서 드러그를 트리트먼트를 해서 드럭의 레지스턴트한 마커들을 먼저 찾고 그 마커들 중에 이제 페이션트랑 연결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블한 마커들을 이렇게 백월드하게 찾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펑셔널 지노믹스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로닝 다 해놨으니까 그 클로닝 한 걸로 이제 세포 오버익스프레션 된 세포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 세포에 드럭을 쳐서 이제 드럭을 쳤을 때도 살아남는 세포들을 이렇게 시퀀싱을 해가지고 이 특정 드럭의 레지스턴트한 쥔들을 찾았어요. 그걸 목표로 하고 1년 전에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1년 전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무튼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다 메소돌로지고 저희가 툴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툴에 관련된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거나 한국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올피움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스터디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올피움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올피움을 가지고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처음으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한 건 뭐냐면 드럭을 치지도 않고 세포가 빠르게 자라게 만드는 쥔들을 먼저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올피움을 세포에 때려 박은 다음에 그래서 세포 각각이 서로 다른 올프를 익스프레션 시키게 만든 다음에 얘들을 그냥 주창 기르는 거죠. 한 2주, 3주 동안.
그러면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이렇게 셀렉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패시즌을 계속 10분의 1씩 하니까. 그런 다음에 저희가 넣어준 엑소지너스하게 넣어준 볼프를 PCR로 앰플리파이를 한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하면 이렇게 셀렉션 전후를 비교를 하면 그 발견 빈도수가 높아지는 쥔들이 있어요. 그런 쥔들은 저희가 셀 프롤리퍼레이션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셀 프롤리퍼레이션을 빠르게 하면 환자를 빨리 죽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암세포니까. 암세포가 빨리 자란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페이션 데이터랑 비교를 했어요. 봤더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어떤 암세포건 상관없이 어떤 한 개의 암세포에서라도 이 쥔이 오버익스프레션이 되면 환자가 빨리 죽는 게 알려진 단백질이었어요. 그게 랜덤이랑 비교하면 거의 5배 정도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한 드럭에 이것들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드럭에 노출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힐라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힐라셀이 되게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힐라셀이 다루기 싫으니까 힐라셀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힐라셀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이 15개 15개 드럭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했어요. 이거는 통칭 말하는 first line therapy라고 해서 암 환자가 오면 얘가 왜 암이 생겼는지 모를 때 일단 때려박는 이제 항암제들 15가지를 이제 서로 다른 셀 사이클을 타겟팅 하는 걸로 이렇게 5가지를 분류를 해서 이 전체 15개를 트리트먼트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게 뭐냐면 저희가 찾은 드럭 레지스턴스를 일으키는 쥔들의 기능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을 봤더니 이 파클리텍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튜블 합성을 저해시켜요. 파클리텍솔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단백질 저희가 오버익스프레션 시킨 단백질 중에 이 파클리텍솔의 저항성을 띠게 만드는 유전자들이 보시면 마이크로 튜블 어셈블리에 관련된 단백질들이 이렇게 엔리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것들이 거짓말을 아닌다는 게 이렇게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 뭐였냐면 그러면 저희가 레지스턴트한 쥔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레지스턴트 쥔을 이니비션하는 드럭 A를 안티캔서 드럭이랑 같이 치면 이게 시너지스틱한 이펙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레지스턴트를 보이는 셀 라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 전에 실제로는 저희가 찾은 항암제 저항성 유전자들이 실제로 저항성을 띠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요.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오버익스프레션 시켰을 때 오히려 더 드럭에 센서티브해지게 되는 단백질들인데 이렇게 핀카이네이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오버익스프레션을 시키면 TFT에서 더 낮은 농도에서도 세포가 더 빨리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스크리닝 데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원투원으로도 밸리데이션이 된다는 걸 이렇게 보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특허를 쓰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TFT라는 DNA 아날로그 약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 A라는 드럭 레지스턴스를 보이게 만들어주는 쥔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이 쥔 같은 경우는 힐라셀에서는 원래는 네이티브하게 오버익스프레션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쥔이 오버익스프레션 한다고 알려진 콜론 캔서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론 캔서에서는 이 쥔 A가 되게 오버익스프레션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은 이 쥔 A를 이니비션하는 드럭 알파가 원래는 세포를 죽이지 않아요. 이 쥔 A 자체가 셀 그로스에는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되게 낮은 농도를 이렇게 쥔 알파를 미리 친 다음에 저희가 원래 테스트를 했던 TFT 여기서는 이제 상품명이 타스 102로 적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적어도 이제 블럭 알파를 프리트리트먼트 안 했을 때는 적어도 1 마이크로몰은 쳐야 세포가 이렇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 새로 찾은 드럭 파트너인 드럭 알파를 먼저 치고 이 TFT를 치면 거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 농도에서도 훨씬 더 높은
드럭 센시티비티를 셀 라인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다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2주 후에 완료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5월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그냥 진 A랑 드럭 알파를 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꼭 5월 세미나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시티비티가 증가되는 실험을 마우스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네거티브 컨트롤로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캔서 셀라인이 아닌 그냥 노멀 셀라인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노멀 셀라인에서는 이런 드럭 알파를 프리트리트먼트를 하더라도 TFT에 대한 드럭 센시티비티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그걸 봄으로써 저희가 확실하게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콜라보레이션을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콜라보레이션 진행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설명을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이 셀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힐라 셀라인을 저희가 자궁 경부암에 관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힐라 셀이 다루기 쉬워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셀라인을 하면 더 관심을 많이 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셀라인으로 바꿔가면서 이런 비슷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시도를 한 게 이 KRAS G12C 뮤테이션이 있는 런 캔서 셀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서로 2억 원짜리 과제를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연구비가 있어서 더 리크루팅을 한 상황이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런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셀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캔서에 대한 셀라인으로 이 똑같은 어프로치를 적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쉬운 방법으로는 이 쥐들이 진짜로 페이션트 데이터에 연관이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페이션트 데이터들을 컬렉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이언이라는 컨소시엄이랑 엔사이트라는 컨소시엄에 소속이 돼서 이런 페이션트 데이터, RNA-식 페이션트 데이터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는 림포마에 특정 지어서 림포마에 집중해서 림포마 페이션트와 그 페이션트의 약물을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진 익스프레션이 변하는지를 또 스터디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싱글셀 RNA-식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싱글셀 RNA-식이 되게 특이한 게, 싱글셀 RNA-식을 어떤 특정 드럭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싱글셀 RNA-식을 하면 특정 새로운 진 클러스터가, 그러니까 새로운 셀 클러스터가 보여요. 여기서 보시면 1번, 5번, 6번이 이 약을 치기 전에는 없던 셀 파퓰레이션이 새로 생긴 건데, 이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는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는 사람들이 이제 환자 샘플을 가지고 이제 환자 샘플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해서, 그러니까 시퀀싱을 해서 타겟을 찾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펑셔널 지노믹스라고 해서 특정 지인의 펑션을 프로테옴 와이드하게 한 방에 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전체 2만 개 프로틴 코딩 진에 대해서 드럭 레지스턴트를 얼마나 유도하는지를 미리 이렇게 사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환자들이 오면은 이미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하면 그 데이터를 바로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사전이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런 트랜지셔널한 리액티브 펑셔널 테스팅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환자들이 어떻게 약물에 반응할 건지를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5월에 열심히 다닐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또 이게 저희가 리크루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 뉴욕 주립대가 완전히 탑티어 스쿨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코닥 오기는 저희 랩이 좋은 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는
그 석사까지 마치신 분이나 아니면 학사 마치신 분이 유학 생각이 있으시면 더 적극적으로 오퍼를 하고 있으니까 꼭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여기 채팅에 쓸 테니까 이게 제 메일 주소고요.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시면 카톡에 뜰 거예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는 이거니까 혹시 정말로 관심이 있으시고 유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로 연락드리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한 20명도 연락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매트리얼을 다 쉐어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매트리얼을 쉐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포닥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시는 게 제가 이런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포닥 어플리케이션들을 자료들이랑 이제 제가 교수 어플리케이션 자료들이랑 이제 포닥 때 썼던 펠로우십들이랑 대학원 때 썼던 펠로우십들 이런 자료들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다 보내드릴 거고 특히 포닥 준비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잘 안 도와주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으시면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포닥을 신생 랩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좀 강박적으로 이렇게 자료 정리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쉐어를 해드릴 테니까 꼭 연락을 주세요. 네. 그리고 카톡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고요.